어머님과 아버님이 각각 거기서 이제 수익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을. 그러면은 네. 이제 본인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또 모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다 좀 해드렸잖아요. 효자잖아. 효자는 아닌데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효자 코스프레든 뭐든 어쨌든 다 해드렸고. 네네. 그 이제 내 투자를 또 이어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우린 젊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18년도에 제가 말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나오면 이제 제가 십몇 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이제 나오는 거죠. 퇴직금 받고 19년도부터 해서 다시 나는 돌아가야 된다. 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시세 차익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저는. 아파트로. 그래서 19년도에 도 대구 쪽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되고 분양권도 또 그때 당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쭉쭉쭉 하면서 기존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아파트 투자할 때 저희 안 팔아요. 저는 잘. 저는 여기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단타 투자를 저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저는 웬만해서 사기 전에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전세가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만한 곳, 이 아파트 투자하기 전에 대구에서도 입지가 있겠죠. 물론 좋은 입지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팔지 않고 시세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전세 상승분으로 2년 이렇게 계약할 때 받으면서 다시 그 돈으로 재투자하고 그래서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많이는 안 나지만 수익 일부 하고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9년도 나오면서 그때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김현미 장관님께서 들어와 이랬죠. 네, 들어와. 그때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안정적으로 해라. 혜택을 드리겠다. 네, 혜택을 드리겠다. 그 전에 왜냐면 하라고 정부에서 했을 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세금 혜택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종부세 뭐 합산 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양도세 뭐 이렇게 막 70% 100% 면제 뭐 비과세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그때 안 하면 너희들 뭐 그때 4월달까지 안 하면 엄청나게 뭐 세금을 막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겸사겸사 저도 몇 개 다는 안 했고 몇 개를 저도 임대사업 물건을 등록했었고 지금 단기간에 왜냐면 그 5% 상한이 그때 걸렸잖아요. 임대사업 물건 등록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 준공공 물건도 몇 개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18년도 19년도에 준공공 임대업자에게만 대출해주는 기금 대출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없죠. 막혔지만 그 한도도 없고 개수 제한도 없어가지고 그때 몇 개를 또 타 지역에 하게 되죠. 그거는 순수하게 저렴한 아파트 1억 전후의 아파트를 사서 맞아요. 월세를 주거나 반전세 하는 거죠. 무피. 그렇죠. 네. 한 70% 대출 받고 반전세 정도 개념이죠. 뭐 3천에 뭐 30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를 하게 되면서 그걸 월세 개념으로 아파트 월세 개념으로 가지고 가고 그거 이제 모은 계속적으로 적금 든 돈하고 요거 이제 매장 수익을 일부 나는 거 돈하고 잘 팔지 않았던 아파트를 전세 상승분으로 나에게 운이 좋아가지고 대구가 상승이 잘 됐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 돈 합쳐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물 늘려가는 거죠. 팔진 않으시고 계속 모으시는 거네요. 네. 제가 스타일이 초반에만 좀 팔았어요.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 사가지고 제 시드머니 그러니까 원룸을 사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초반에 한두 개 팔았고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물건이 대부분이죠. 지금도. 이 투자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같이 하라는 법이 없는데 저는 이제 매물을 좀 늘려가는 저는 타입인 거죠. 법인 투자로 하시는 법인 안 합니다. 저는 개인으로. 다 개인으로? 네. 아니 그러면 명의는 다 제 명인데 저희 와이프 명의도 하고 취득세 중과 때문에 작년에 이제 2020년도 작년도에 취득세가 좀 바뀐 게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가 4.6%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2020년 초에 1.1% 내다가 4.6% 낼 때도 조금 혼란이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짜증나지. 4배나 취득세를 내고 내가 해야 되나 맞나 했을 때 아니다. 그래도 나는 매물 늘려야 된다. 공식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또 바뀌었잖아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서 죽어봐라 12% 해서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 내공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바뀐 거에서 제가 또 적응하려다 보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 쪽으로 가는 거죠. 1억 이하 지방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물을 늘리면서 각 지방에 투자할 때는 조금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지인을 본다거나 호갱노노 이렇게 손품왕님 거 보면 다 돼 있어요. 지방 투자하는 공식이 다 있거든요. 제가 딱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2, 3년 향후에 뭐 입주 물량이 적어질 지역,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는 지역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나와 있거든요. 공식이. 그 전에 근데 대신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지역 그 전에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때 들어가라고 다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최저점에. 그래서 거기는 뭐 거의 신의 영역 같고 조금 올라갔을 때 뒤에
타도 상관이 없다. 조금 올라갔을 때도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방이 조금 이제 다시 또 활성화될 때 운이 좋게도 잘 들어갔던 게 다행히도 지금 조금씩이라도 온 국민이 다 지방을 네네네.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세금 문제는 지금 다가구도 있고요. 네. 다가구 명의도 지금 본인 거로 돼. 근데 이제 부모님 거는 부모님 명의로 그렇게 부모님은 돼 있고. 1주택자시니까 넘어갔고 그래도 주택수가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종부세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에 종부세 합산 배제해준다 해가지고 중공공으로 등록을 몇 개 했었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중공공이고 그래서 못 파는 거죠. 어차피 못 파니까 묶어놓자. 일부러. 나중에 내가 종부세 합산 배제하면서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준다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도 몇 개 묶어놓고 종부세 내긴 내지만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거고 재산세도 요번에 나왔잖아요. 재산세 많이 올랐더라고요. 죽어봐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긴 내지만 그래도 그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가거나 시세를 보면 또 전세가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재개한 것들 봤을 때는 그래도 세금 내면서도 팔지 않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관리를 하면 힘들지 않냐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신축은 뭐 1억 이하가 없잖아요. 대부분 구축 아파트인데 지방에는 그 딱 대장 동네가 있거든요. 대구, 수성구. 네, 구미에 뭐 어디 뭐 현재 뜨는 지역, 저 위에 포항에는 뭐 어디 다 있잖아요. 메인이 원래 구도심에 원래 메인 지역이 있고 이제 신축이 막 들어서 가지고 전주의 에코시티처럼 새로 막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근데 저는 그 대장 동네 구축으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신축은 못 들어가니까 초반에 신축이 많이 들어와서 구축이 조정받았어요 이미. 왜냐하면 신축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위치가 좋아도 구축들이 힘을 못 쓰다가 입주구 장이 끝나고 이제 구축 원래 보통 신축하고 분양권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준신축, 구축 이런 순으로 많이 올라간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축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저는 투자할 때 저만의 방법이 급매로 완전히 기본집이라 그러죠. 수리 아예 안 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수리가 좀 돼 있는 집을 조금 저렴하게 사서 다 수리합니다 저는. 올수리 싸게 산 만큼 그만큼 개입을 싸게 샀으니까 뭐 1,000만 원 싸게 했다 하면 1,0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수리비에 넣는 거죠. 그러면 내 물건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좋은. 네, 제일 뭐 등급상으로도 좋을 거고 경쟁률이 가장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또 그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물건이 많아도 연락이 거의 안 와요. 올수리를 거의 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좋아요. 들어오시는 분도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세가도 높게 맞출 수 있고 나도 내 물건이 경쟁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래 가져갈 수 있고 다 맞더라고요. 저는. 그럼 샤시까지 다 하세요? 샤시는 너무나 안 좋으면 제가 알루미늄 샤시나 이런 건 제가 아는데 괜찮겠다 싶으면 그 샤시는 제외하고 올수리. 살리고? 샤시 살리고? 네. 그럼 그 인테리어 하실 때는 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세요? 그냥 맡겨버리세요? 아니면은? 최근에 제가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올수리 거의 했거든요. 샤시 제외하고. 제가 가서 왔다 갔다 볼 수 없는 지역이고 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초반에 제가 부동산 소장님께 보통 소개를 많이 받았거든요. 부동산 소장님이 아시는 인테리어 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받아가지고 하면 견적서 다 주세요. 그래서 여기 많이 해보신 분이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보다 견적이 높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 생각보다 높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막 폭풍 검색을 하죠. 그래서 막 지역 카페도 들어가고 포항 쪽에 있는 맘카페 들어가고 해서 한 분을 찾았죠. 저렴하게 해주시고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블로그에 요즘 사진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댓글에도 좋은 댓글이 많더라. 그래서 피드백도 좋고 이분에게 나는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처음에 그래서 맡겼는데 본인은 다는 하는 건 아니고 욕실 쪽 타일하고 욕실 이쪽만 전문적으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도배장판도 해야 되고 등도 교체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또 있대요. 그분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까 소개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분 그 부동산 소장님 소개 들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한 30% 이상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내가 아는 만큼 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막 일일이 다 관여하는 건 아니고 요런 처음에 큰 틀은 말씀드리죠. 뭐 도배는 요런 색깔 해주시고 욕실은 제가 봐놨던 그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 색깔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샤워기는 이렇게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 달고 앞에 이렇게 요즘에 거울 다 달리잖아요. 그 서랍장도 거울 같은 거 다 깔끔하게 달고 서랍이 수납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은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딱딱 해버리면 어떤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해서 착착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날 때쯤에 한번 가서 딱 상황 보고 뭐 미비된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 요런 부분만 좀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알겠다 하고 잠금 치고 부동산에서 세입자 딱 데려왔을 때 너무 좋다. 그 전세도 엄청나게 높게 받았고 다행히도. 그래서 그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전세금을 높인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는 거죠. 들어오신 분은.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매물 개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직장 다니면서도. 전화도 많이 안 오게 거의 안 만드는 거죠. 네네. 멀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대리로 부탁을 많이 드리거든요. 부동산 소장님 계약도. 그리고 끝날 때까지 얼굴 모르신 분도 있어요. 처음에도 대리했고 나가신 때도 그냥 나가시고 몰라요 누군지. 계약서만 받는 거죠? 네, 그거 다 부탁드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내가 그 충분하게 지방에 있는 투자하실 때도 좋은 위치에 입지에 있는 대장 동네에 있는 구축을 내가 아파트로 투자하신다면 또 거기를 올 리모델링 싸게 산 만큼 그러니까 금매로 사시고 싸게 산 만큼 그 돈을 다 넣는 거죠 거기다. 올 수리 비용에 넣고 나는 전세를 높게 받겠다. 전세금으로 회수한다. 네네. 그다음에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지역이 전세가 앞으로 귀해질 지역이고 매물 우리가 보면 알기 때문에 전세가 나오면 바로 나갈 지역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럼 만약에 그 신축이 막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 A급 입지의 구축이면 네네. 전세가가 좀 이렇게 좀 주춤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주춤하죠. 그래서 요번에도 예를 들어서 포항에 투자했을 때 주변에 신축이 막 들어서는데 초반에 이제 아마 포항 쪽에 투자하신 분 아실 거예요. 2020년도 초까지만 해도 포항이 그 전에 입주 물량이 워낙 많고 또 한번 지진도 영향도 있었고 포항 쪽에는 계속 미분양도 쌓이고 입주 물량 많다 보니까 계속 내려갔거든요. 근데 2020년도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찍고 지금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미분양도 많이 났고 그때 고물상인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참 들어가기 쉽지 않다 일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포항에 거기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왜 지금? 근데 이미 선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미분양 잡고 마이너스 비 잡고 구축도 뭐 전세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갭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 전세값이. 근데 이게 2020년도 작년 초를 넘어서서 봄 여름 지나고 이게 입주장이 마무리되면서 신축은 자기가 알아서 치고 올라가고 여기를 못 들어가신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 신축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나도 뭐 돈이 뭐 한계가 있고 내가 자산이. 그래서 여기 위치에 여기 사셔야 되는데 신축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눈을 조금 낮추는 거죠. 주변에 있는 신축을 들어가셨을 때 그때 들어가도 된다. 입주장이 마무리될 때 시점에 그때 구축 들어가도 저는 그때가 아마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저는 무조건 양도세를 막 비과세 받고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고 또 어느 정도 분명히 수익이 있겠죠. 만약에 올랐다면. 그럼 그 수익 받아가지고 또 딴 데 투자하자. 낼 거 내고. 이게 세금을 아끼려면 저처럼 하면 안 되죠.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하신다면 사업자로 뭐 또 법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자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명의를 막 분산하셔가지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아니면 갈아타기 하셔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 다를 건데 저는 뭐 생각이 그냥 낼 거 내고 세금 낼 거 내고 하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나도 떨어지는 게 있겠지. 또 하자 그걸로.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단탄하지 말자. 그런 생각인 거죠. 올해부터 이제 사고 있는 거는 임대사업자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계속 붙잖아요, 세금이. 세금에 대한 대응은? 세금에 대한 대응을 못 하죠. 내야죠. 해야 되고. 맞으면서 간다, 나는. 맞으면서. 저는 맞으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네. 세금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허불성설인 것 같고 세금적인 측면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다음에 종부세도 합산 배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 합산돼서 나오겠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도 이제 합산돼서 나오는데 그거보다 내 자산이 상승되는 올라가는 게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세금은 내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표님은 지금 그거네요. 그러니까 집안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네. 내가 월세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모님들을 세팅을 해드리려고 네. 다가구나 다중주택이나 세팅을 이제 완료를 해놓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팅이 끝났고 이제 와이프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것까지 해서 세팅이 끝나서 이제 다시 자산증식 차익형으로 이제 다시 맞습니다. 롤백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 제 건물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다가구 마지막 세 번째를 매매수를 하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자 원금을 상쇄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월세 수익을 받아야지만 회사에서 나올 필요 조건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월세 수익형이 필요했다잖아. 시세 차익용만으로 한다 해가지고 잘 된다는 또 보장도 없고 회사를 나왔는데 또 제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주시면 시기별로 또 내가 퇴직하기 전에 월세 수익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전에 이제 시드머니 모아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20, 30대 분들은 반드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처음부터 월세 수익형은 저는 좀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세팅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요새 또 핫한 게 지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산으로 세팅을 하셔도 될 법한데 네. 지산 쪽에는 관심이 없으셨나 보네요. 요즘 안 그래도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제가 안 됐다고 보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산 쪽으로도. 근데 이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수요가 과연 지방에서도 가능할까? 공부 제대로 안 해봐서 그쪽은. 지방지사는 비추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파트나 이쪽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대체 쪽으로 가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울이나 이쪽은 수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 보거든요. 근데 저게 과연 지방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어떤 측면이냐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의 위치 좋은 곳의 오피스텔은 월세도 수익률도 좋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방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피스텔 워낙 많고 경쟁이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 원룸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또 시세가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은 또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구조가. 근데 지산에 과연 수요가 있겠는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공부하시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와서 지산 궁금하네. 지산 모르면 하지 마라 다음에.